지금까지 이런 한국사 강의는 없었다. 교과서보다 재미있고 드라마보다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의 가장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종, 그 단종의 무덤인 단종릉, 장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릉은 무려 단종 사후 200여 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왕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안타깝게도 그저 하나의 돌무덤으로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의 왕릉은 묵언하는 죽은 자의 것이 아닌 당대를 살아가던 인간의 말과 뜻을 품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봉분이었습니다. 그럼 강원도의 돌무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기 위해서는 우선 세조 암살 프로젝트, 즉 단종 복위 운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삼촌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그야말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수양대군을 세조로 즉위시키는데 공을 세운 한명회 같은 자들도 있었고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정통성이 있는 어린 왕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집현전 학자들인 성삼문, 박펜영, 이계 등과 같은 학자들과 무신, 유흥보 등이 있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살아생전 갓난아기인 이 단종을 안고 집현전에 젊은 학자들이 있는 숙직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상문아, 우리 손자 눈 좀 보거라. 나랑 똑같지 않느냐? 이 백년아, 와봐. 이 손가락은 손가락도 나랑 똑같다. 세종대왕은 그저 손자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앞으로 수십 년간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설 집현전 학자들에게 자신의 손자를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통을 이어받았을 때에는 자네들이 잘 이끌어 주길 바라네. 이건 짐의 오명이 아니라 부탁이네. 이렇게 진심으로 존경하던 세종대왕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집현전 학자들은 그만 그 청을 들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태왕마마, 저희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 집현전 학자들은 계유정난 이후 하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세조를 제거하기 딱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명나라 사신이 떠나는 날 환송 행사가 열리는데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무신 유흥보가 벼룬검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 벼룬검이 뭐냐 하면 용이 구름 위로 막 승천하는 그림이 새겨진 칼을 탁 쳐고 왕의 양쪽에 서는 호위무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한명회가 다시 등장합니다. 조선 최고의 책사라고도 불렸던 세조의 오른팔. 저기 말이야, 그 벼룬검 취소시켜. 위험하게 주상전하 옆에 칼을 찬 병사들이 말이 안 되지.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두라고. 벼룬검이 취소되자 단종 복위 운동을 추진하던 이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거사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측과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축으로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뉩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3의 의견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겁을 먹은 그는 혹은 혼자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이 김질이 장인 어른을 찾아가서 거사 계획을 밀고 합니다. 세조의 암살을 모의했던 신하들이 전부 국문장으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세조는 사실 박팽령과 이전부터 같이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국문장에서 그를 회유합니다. 내가 비록 정난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크다. 어떠냐? 이 나와 함께 백성이 살만한 그런 조선을 만들어 보는 것이. 박팽령은 모진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또렷하게 고개를 저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절. 성산문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날이라고 불렀고, 세조가 내린 녹봉인 쌀을 하나도 먹지 않고 자신의 집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다는 말을 남겼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진짜로 창고에 쌀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린 월급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자, 다음은 무관유흥부. 기계가 대단합니다. 왕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리! 새가 식었소이다, 새! 더 뜨겁게 달궈오시오! 이렇게 단종에게 충절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육신들의 사지는 찢어져 해체된 육신은 종로의 거리에 던져졌습니다. 돌을 지난 사내 아이의 입에 소금을 채워 넣어 죽이고, 부녀자들은 관아의 노비와 공신들의 첩으로 보내버립니다. 역적이다 이거죠. 삼족을 멸한다고 하니까. 이 본보기로 버려진 사육신들의 시신 때문에 종로의 골목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역적이 된 충신의 시체를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동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니까 이 사육신의 시신이 버려진 종로 인근 요 백성들, 마을 사람들이 땅에 막 재를 뿌려서 핏자국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동네는 제골이라는 지명으로 불렸고, 오늘날 종로의 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안국역 뒤쪽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 웬 거짓골을 한 사내 하나가 야밤에 사육신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바랑에다 담았습니다. 도대체 이 겁 없는 사내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왕에 의해 죽었지만 역사에 의해 부활하는 사육신의 시신을 거둔 이는 평생을 생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금오신화의 저자 매월당 김시습이었습니다. 천재 작가죠. 김시습은 사육신들의 시신을 수습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작은 돌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이곳에서라도 편히 쉬십시오. 세상이 좋아지면 후손들이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오늘날 노량진 공시성들의 안식처, 휴식처가 되기도 한 사육신 역사공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습은 평생을 유랑하며 살았는데,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인 한명에는 이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며 조속노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시습이 어느 날 길 위를 방황하고 있는데
이 경치 좋은 압구정에다가 한명회가 화려한 정자 하나를 딱 지어놓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명회가 시까지 써놨습니다. 시가 기가 막힙니다. 열받아서 살생부를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신의 지난 날을 미화하며 이런 시를 낚였습니다. 청춘에는 사직을 붙들고 늙어서는 강호에 누웠네. 한명회. 그런데 이 늙어서도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던 김비섭이 지나가다 이 시를 딱 보고 글자를 딱 두 글자를 바꿉니다. 이게 장난기가 발동한 거지만 천재는 천재입니다. 딱 두 글자만 바꿨는데 한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청춘에는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혔네. 김시습. 단종 포기운동 이후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 단종이 유배되었던 청룡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육지 안의 섬이자 그야말로 천의 안의 감옥입니다. 한양에서 역적이 된 소년이죠. 15, 16살이었으니까 이때. 이 소년이 단종이 유배를 오니 이 강원도의 산골마을 순박한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모른 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또 화가 맺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동네가 영월음시 집성촌이었습니다. 이 관아에 여러 일을 도와주던 호장 오몽도는 이 단종에게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정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밥은 제대로 드시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저 어린 나이에. 옥수수 한 꾸러미를 쓱 마루에 두고 갑니다.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 드셨네. 이번에는 또 감자 한 꾸러미를 쓱 또 두고 갑니다. 이렇게 오몽도는 아들 나이 뻘의 단종과 이 마음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종이 오몽도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찾아 계시옵니까? 단종은 방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물건을 주섬주섬 보자기에 담더니 오몽도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그간 고마웠네. 궁에서 가져온 것이니 돈이 될 것이네. 그리고 오늘부로 발길은 끊게. 곧 한양에서 군사가 올 것이야. 네, 자네 덕에 마지막이 적적하지 않았어. 혹시라도 내가 죽은 후에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자네는 절대 나서지 말게. 집안에 큰 화가 미칠지도 몰라. 오몽도는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물었지만 단종은 이 먹고 싶은 건 없지만 네, 금강산 구경 한번 못 해본 것이 참으로 아쉽구만. 이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라고 실록은 전합니다. 그러나 글과 다른 말들이 소실되지 않고 여러 야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이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하고 어떤 문헌에는 종놈이 활시위로 면천을 조건으로 단종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이 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말이 제각각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지엄한 왕명이 무사히 당도하여 집행되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단종의 시신은
한양의 사욕신들처럼 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산골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나오는 울음까지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청룡포에는 밤도록 숨죽인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호장 어몽도가 단종의 마지막 어명을 어기고 지게를 지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이 집성촌의 어른들이 다 그를 만류합니다. 안 되네, 안 돼, 이 사람아. 큰일 나, 이러다가. 그런데 어몽도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당수걸은 걱정 마십시오. 이제 전하를 잘 모시고 우리 가족은 이 고을을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어몽도는 이 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단종의 시신을 이고 산을 올라 정신없이 땅을 파고 작은 돌무덤을 만든 후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가까이서 모실 수 있어 참으로 복되었습니다. 다음 생애에는 꼭 연염집에서 태어나소서. 그때는 제가 금강산 유람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몽도는 다시 멀로 내려온 후 족보까지 다 태워버리고 길을 나섭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보니 어몽도는 경상도의 울산까지 내려갔고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울산 지역에 어몽도의 작은 기념비가 현재 있는 이유입니다. 자, 단종 돌무덤 무려 200년 넘게 방치되다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왕릉으로 승격됩니다. 이제는 세조 할아버지도 마음이 풀리셨을 것이다. 단종 할아버지도 오면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이씨가 아니더냐. 어몽도가 돌무덤을 만든 강원도에 이 왕릉, 단종의 무덤인 장릉이 조성된 것입니다. 장릉에는 특이하게 260여 기가 넘는 배식단이 있는데 다른 왕릉과 다르게 배식단이 있습니다. 이 배식단이 뭐냐 하면 단종을 위해 충절을 바친 신하들과 궁녀 이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왕을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단종이 왕으로 추존되고 돌무덤이 왕릉이 되던 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빅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충문을 딱 읽는데 충문을 읽는 사람의 눈매가 발가락이, 손가락이, 코가 사육신 박팽년을 닮았습니다. 설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사내 아이들, 어린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육신의 후손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야사가 전해집니다. 한양에 피바람이 불던 때 박팽년의 며느리 중 한 명인 이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역죄인이라도 산딸 기간은 형 집행이 유예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 씨는 친정이 있는 대구로 가서 출산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청을 넣습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엄마밖에 없습니다. 예비 엄마지만 다행히 청을 들어줍니다. 자, 며느리 이 씨가 딸을 낳으면 함께 대구의 광기로 보내지게 되고 사내 아이가 출산하면 이 아이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출산입니다. 그리고 이 씨 부인이 마침내 사내 아이를 출산한 야심한 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을 열어보니 어린 시절 이 씨 부인과 함께 자란 여자 종이
얼마 전에 출산한 자신의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씨, 제가 도련님 잘 키우겠습니다. 어차피 제 딸은 여기서도 노비, 관하로 가면 관비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박팽년의 손자는 노비의 아들이 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육신 관련 기념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릉에는 영조의 명에 의해 단종의 시선을 수습한 어몽도 정려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죽은 이를 위해 자신의 안전한 삶을 등진 어몽도는 조선의 시각에서 충절을, 현대의 관점에서는 인류애를 행한 것입니다. 어몽도가 충신으로 복권이 되고 세월이 쭉 흘러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강의 기적을 지나 2002년 월드컵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2005년, 어몽도의 후손은 그의 조상과 같은 철학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시신을 목숨을 걸고 수습하느냐, 아니면 그저 모른 척하느냐. 이 철학적 문제에 직면한 후손의 정체는 현재 국내에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영월 엄씨의 자랑, 산악인 엄홍길입니다. 엄홍길은 후배 박무택과 2004년도에 카투만두에서 오랜만에 만납니다. 이 젊은 시절 생사고삭을 함께했던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으나 그날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엄홍길은 박무택 대원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무택 대원은 계명대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원정대회 대장으로 참가했고 정상에는 올랐으나 하산길에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의 시신은 8,700m 구간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엄홍길이 박무택의 집을 찾은 날은 시신 없는 장례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 기간 내내 엄홍길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물 위에 떠 있는 시신과 산에 매달려 있는 시신을 보고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엄홍길은 세계 등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휴먼 원정대를 꾸렸습니다. 뜻은 숭고했고 마음은 더없이 맑았으나 산을 오르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먼 원정대는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정확하게 박무택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그와 닿았습니다. 무태가 어서 일어나야지. 재수씨랑 아들이 기다린다. 엄홍길 도장의 최근에 박무택 대원 금세라도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시신을 얼음에서 분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있다. 거기까지만 무태기를 데려가자. 그렇게 그 산에 영월 엄씨에 의해 또 하나의 작은 돌무덤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단절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짧은 생애에 미처 담을 수 없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이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보다 재미있고 드라마보다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